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속 20m가량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파손되고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서 지하철 2호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건물에 유리창이 부서지고 공사장 시설물이 무너지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고 7월부터는 일반 성인들이 대상이 됩니다. 접종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예약을 기한 안에 해야 하는데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장 뒷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매우 강하고 백신의 효과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미국의 지난해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3.5%로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정의당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조치인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무공천, 친고죄 등 이번 사태 이후 불거진 여러 논란들을 수습하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18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서울도 영하 12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한파가 동시에 급습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등 거의 모든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널뛰기 하듯 변덕스러운 날씨에 특히 매서운 바람까지 있어서 건강관리 특별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바깥 날씨 어떤지 서울 여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순 기자. 지금 현장 모습을 봐도 굉장히 추워 보이는데 영하권의 기온도 기온이지만 칼바람 때문에 더욱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태풍급 강풍 탓에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간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입이 얼어서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장갑을 꼈지만 손가락 사이사이로 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5km 상공으로 영하 30도에 북극 한기가 뒤덮으면서 지상 기온도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물론이고 남부지방 곳곳에도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네, 어제부터 말 그대로 태풍급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7m를 넘어서면 태풍으로 분류되는데 초속 30m의 강풍이 몰아친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여의교에서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제가 지금 마스크를 꼈지만 귀는 물론이고 얼굴 전체가 굉장히 따가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해안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력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장 바람이 강하게 불었던 순간을 보면 제주 고산에 초속 30m, 강원도 고성에는 초속 29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서울 중구에도 초속 16m의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초속 20m 안팎이면 간판이 떨어질 수가 있고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면 지붕이나 기와장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할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왜 이렇게 강한 바람이 전국적으로 몰아치는 걸까요? 네, 한반도 서쪽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한반도 동쪽, 그러니까 강원도 부근에는 이 저기압이 지나면서 양쪽의 기압 차이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강원도 부근의 저기압이 오늘 낮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뒤에는 강력한 바람도 오늘 오후부터는 점차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추위 속에 밤사이 전라도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도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매섭지만
특히 전라도 그리고 제주도 지역으로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까지도 눈이 이어지면서 전북 순창에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9cm의 눈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이면도를 중심으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오늘 아침에 교통 상황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노들길 주변도 양방향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매서운 추위는 언제쯤이나 풀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 것 외에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2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또 널뛰기 날씨를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한두 차례 평년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봄처럼 포근하다가도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길목이 열리면 갑작스레 추워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교에서 JTBC 이재승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무너졌고 퇴근길 지하철도 멈췄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타리가 넘어졌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도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어젯밤 강풍에 부서졌습니다. 지하철 역사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울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 지붕이 강풍에 처지면서 열차가 30분 동안 멈췄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붕 구조물이 선로 쪽으로 낙하해요.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차량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부산에선 어제 오후 5시 반쯤 빌라 건물 외벽이 주차된 차로 떨어졌습니다. 20층 건물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유리가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시설물 피해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현수막과 구조물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바람에 휘청거립니다. 공사장에 세웠던 가벽도 강풍에 인도로 쓰러졌습니다. 대구에선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넘어졌습니다. 건물 옥상에 구조물이 날아가 전신주에 걸리기도 하고 공사장 철골 구조물도 휘어져 주택가로 쓰러졌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선 공사장 천막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충북에선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간판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철원, 영월 등에서는 도로 옆에 세워진 울타리가 넘어져 도로를 덮치고 비닐하우스와 건물 옥상에 구조물이 날아갔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 강풍과 폭설 피해 신고는 290여 건에 달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9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간에 파악된 신규 확진자와 비교하면 73명이 적은 것인데 문제는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대전과 광주, 울산, 서울을 비롯해 최소 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은 광주 TCS 국제학교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바이러스 범벅이었습니다. 문고리, 책상, 의자 등 안 나온 곳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과 교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수업했습니다. 9시 넘어서 올 때도 있어요. 11시 넘어서. 내신한테 물어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집에 갔다 와요. 방역당국은 IM 성교회가 운영한 다른 시설도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6개 시도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340명입니다. 일부 감염 연결고리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다른 시설을 오갔습니다. 광주 지역 국제학교 2곳은 교사 30명이 모두 확진됐습니다. ACTCS 교사 대표님이 광주 GTCS에 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진술을 하셨고 시설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경남 양산에선 광주에서 강연했던 목사에게 5명이 감염됐습니다. 안성 TCS 교육시설 교직원 확진자는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이후 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전남 고흥과 울산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이 감염됐습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현안입니다.
방역당국은 전국에 있는 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가 감염을 막으려면 자진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IM 성교회발 집단 감염은 사실 언제 어디에서 터져도 그다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예견됐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들을 드러내놓고 무시하면서 어겼습니다. 성교회 대표는 경찰의 단속을 잘 피했다며 자랑했습니다. 수련회를 계속할 테니까 잡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마스크는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충남 태안에서 열린 수련회 모습입니다. 선교회 대표는 경찰 단속을 피했다며 자랑합니다. 경찰이 엄청 웃긴 게 오전에 왔다가 가시고 끝난 날 1시에 끝났는데 2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교회의 박수. 대놓고 수련회를 계속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여기는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를 잡아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온 국민이 고통을 나누며 거리두기를 할 때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 수련회도 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000명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냐? 1,900명이 나왔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저희가 몇 도가 올라가면 45도까지 올라가요. 에어컨을 틀어도 꽉 차니까 애들이. 같은 달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 관계자들이 반대했지만 수련회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막았었어요. 무슨 짓을 하느냐, 막 캠프하지 마라. 근데요, 가슴 뛰는 아줌마들이 저기를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려서 부흥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태안경찰서는 당시 수련회가 열린 곳을 순찰했지만 안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금도 잇따르고 있는 집단 감염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제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현장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10개월 동안의 긴 여정에 들어갑니다. 윤영탁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고위험군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하반기엔 19세 이상 성인 3천만 명을 3개월 안에 접종한다. 어제 발표된 접종 계획의 핵심입니다. 첫 접종은 다음 날 국내 1호 백신 접종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5만 명입니다. 2월 말엔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75만 명이 백신 주사를 맞을 예정입니다.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입니다. 3월 중순엔 종합병원 등 고위험군 의료기관과 1차 대응 요원 등 50만 명이 대상입니다. 5월부터는 본격적인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성인과 노인,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들, 또 일반 의료기관과 의료진 등 850만 명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가보겠습니다. 하반기 9월까지 3개월간 접종해야 되는 사람은 3,300만 명이 넘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전체가 접종 대상입니다. 임상시험 자료가 없는 소아, 청소년과 임산부는 접종 대상에서 빠졌는데 백신 제조사의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면 추가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합니다.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기관과 의료기관은 제한이 있습니다. 맞고 싶은 백신이 있어도 고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예약일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장 뒷순위 4분기에나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잘 짜여져도 백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1분기엔 코백스에서 공급하는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분기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엔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노바백스 백신도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당장 다음 달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과 코백스에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올 걸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이 빡빡합니다. 5종류의 다른 백신을 도입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도입 일자는 아직입니다. 일정대로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얼만큼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또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미리 잘 설명해야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접종 일정 등도 자세히 짜놔야 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도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훨씬 더 강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되자 갈 길 바쁜 미 보건당국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미국 경제는 지난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5% 안팎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연초의 경우 겨울철 재유행의 여파로 경제 둔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곳은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입니다. 성인 2명이 각각 감염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다른 지역을 여행한 적은 없습니다. 사는 곳도 한 명은 해안 지역이고 다른 한 명은 북동부 외곽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The variants have been identified recently seem to spread more easily. They're more transmissible, which can lead to increased number of cases. 앞서 미국에선 영국과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세를 초래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전염성은 더 강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경고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의 정확성에도 문제를 일으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징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We're much more concerned about the South African strain. So we're already trying to stay 1 or 2 steps ahead of the game. 지난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은 국내 총생산 GDP가 3.5% 감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듬해인 1946년 이후 74년 만에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통제되면 재정 부양책 등에 힘입어 4에서 5%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연초에는 겨울철 재유행의 여파로 소비와 고용이 위축돼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정의당이 첫 징계위 회의에서 결정을 발효했는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결정이었습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 정의당에 대해서 친고죄 관련 또 무공천 관련 각종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명 조치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중앙당 징계위를 열고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제명 결정이 내려지자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표 직위 해제 뒤 불과 사흘 만에 내려진 정의당의 초강수 결정은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여러 시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인 장혜영 의원이 고소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동안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온 당의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급기야 대표단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은주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위 해제된 당대표의 공석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토했습니다. 자숙하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4월 재보궐선거 무공천 여부를 놓고도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처럼 당헌 당규에 무공천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후보를 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자와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자를 면담한 정의당은 이르면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공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던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혐의를 받는 목사 관련 소식인데요. 구속된 이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가 된 대부분이 수사로 확인이 됐는데 모두 5명에게 성추행 등을 하고 촬영한 혐의, 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경기도 안산의 A 목사 자택에 들이닥칩니다. 유명한 게 있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A 목사가 아이들에게 음란마귀를 빼준다며 성착취를 하고 동영상까지 찍은 혐의입니다.
옥상이 옆에 dom랑지 상담하는데 막 부르고 막 만지라고 그러고. 앞서 법원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어제 A 목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목사가 아이들을 세뇌시켜 성착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10여 년간 총 20회에 걸쳐 아동 4명과 성인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학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A 목사에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뉴스룸 보도 후 피해자는 계속 늘어 10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목사 일가의 수십억 원대 재산과 헌금 강요, 고급 명품차와 시계 등 재산 축적 과정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향한 글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의원이 사과하는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은 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낸 상태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여성 의원인데 여성 비하 논란거리가 돼 가슴이 아프다며 고민정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고 의원을 겨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조 의원은 그제만 해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후궁 빗댄 발언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퇴하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페이스북 참고해 주세요. 너무하시는 게 아닙니까? 잠시만요. 이 과정에서 취재기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서 또 다른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몸을 숙였습니다.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갔습니다. 사과라고 할 수도 없고 내용의 진정성도 없습니다. 동료 의원을 왕조시대 후궁이라 비유한 것은 심각한 여성 비하이자 인격 모독입니다. 기자 시절 정치인의 막말 논란에 대해 공격을 해도 격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린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출당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사자인 고 의원은 전날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 관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 추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입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재량으로 지급이 가능한 재난지원금부터 이르면 3월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현금 살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문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권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따뜻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의 자격과 역량이 있는지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대선에 대해 이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 주 초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이 0.29% 상승했는데요. 경기도의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0.46% 올랐습니다. 3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이 지난해 말 나온 이후 남양주, 고양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한 해 쌀 소비량이 역대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7.7kg, 하루로 따지면 한 공기 반 정도 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와 집단 급식 등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나왔지만 현장은 달랐다면서 파업을 예고한 택배 노조가 오늘 총파업에 들어갈지 최종 결정을 합니다. 파업을 앞두고 어제 노사의 잠정 합의안이 나왔고요.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파업을 철회할지 아니면 예고한 대로 배송 거부에 나설지 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밤 충북 청주에서 11살 초등학생이 내복에 패딩만 입은 채 길에서 서성이다 발견됐는데 이 아이와 함께 살던 남성이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이 엄마의 동거남입니다. 아이가 달걀을 삶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모르는 여성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데 경찰이 CCTV를 분석해 남성을 검거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에 이뤄집니다. 현재 출판계와 작가들 간에 빚어지고 있는 갈등이 있는데 통합표준계약서 내용 때문입니다. 작가단체들은 종이책과 전자책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합의 없이 정했다면서 통상 5년이었던 기간을 2배로 늘리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임업체 NC소프트가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K-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서 130여 개 나라에 선보였습니다. 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토크쇼에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CBS 제임스 코든 쇼에서 곧 있을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에서 선보일 퍼포먼스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수용자 600여 명을 가석방하는데요.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자 14명도 포함이 됩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가석방이 실시가 되지만 이번 달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이달 들어서 2번째로 실시가 됐습니다.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된 3명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김규봉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 전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살인 혐의가 적용돼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날씨가 다시 겨울로 돌아왔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해안과 산지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까지 올라가면서 소형 태풍급 수준의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해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8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토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춘천 영하 12도, 광주와 부산 영하 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서울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 전주 0도, 대구 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이 먹을 급식에 뭔가를 넣어서 경찰이 조사해봤더니 모기를 쫓는 약과 세제 성분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코피를 흘리거나 두드러기가 났고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억울하다면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유치원 교사 A씨가 급식통으로 다가갑니다. 6살 아이들의 점심 식사입니다. 반찬통을 열더니 가루를 뿌립니다. 거의 모든 통에 뿌리고 잘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밥, 국 다 넣었어요. 양이 한 번 해서 틱틱틱이 아니라 넣고 가서 또 채워서 또 넣고 그리고 뭐 한 움큼 쥐어서 여기 넣고서. 일주일 뒤 A씨가 또 급식통 앞에 나타납니다. 이번엔 약통에 든 액체를 뿌립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약통 8개를 찾아 국가수에 넘겼습니다.
분석 결과 모기기피제와 세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검출됐습니다. 가자마자 마주친 거는 북쪽에서 울고 있는 엄마들이었어요. 막 오열을 하면서 막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먹는 급식에 뭔가를 넣는 게 찍혔다고. 유치원 아이들은 20분 넘게 코피를 흘리거나 두드러기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을 넣었다는 겁니다. 교육청이 교사 직위를 해제하자 직위 해제 취소 신청까지 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 음식에 뭘 넣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면 반성을 하고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거였는지. 그래야지 저희도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진행을 하거나 할 텐데. JTBC 박태인입니다. 길거리에서 지인에게 석궁을 쏘고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자신의 지인에게 상처를 입힌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지난 25일 택시기사를 만나 조사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건 맞지만 이 차관과 합의한 뒤라서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또 이 차관이 변호사인 건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 알았고 사건 당시 차는 서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부산시청 여직원 2명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은 소속 업무 시간 중 근무 장소에서 여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2차 가해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됐던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의 발원지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이달 초부터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시내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경제난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생활구와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능한 정권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시위는 아랍의 봄으로 불리는 민주화 시위 10주년 기념일인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격렬해지면서 강제 진압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최루탄에 맞은 청년 한 명이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심은 더욱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اطلاق سراح كل الشباب اللي خرجوا في المسيرات هذا المطلب وما نجمش نتنازلوا عليه ونجم يقولوا لنا رانا نقمعوكم بالبوليس نحن لا نخافوا البوليس لا نخافوا المنظومه النيابيه. 시위대는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2011년 민주화 시위는 당시 튀니지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청년이 분신 자살한 사건을 시작으로 촉발됐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주변국들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시위가 절정에 이르면서 당시 23년 동안 튀니지를 통치하던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청년 실업 등 튀니지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اليوم بعد 10 سنوات من انتفاضة 14 ديسمبر 17 في اللي سموها ثورة التو المطالب نفس المطالب ونفس الشعارات تهز هذا أكبر دليل على أنه ما صارتش حاجة اسمها ثورة صار التفاف على المسار الثوري واليوم جينا نحتاجه من أجل استرجاع المسار الثوري ومن أجل وفاء لدماء الشهداء.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반정부 시위로 혼란을 겪고 있는 아랍 국가들의 상황,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이슬람 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희수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 튀니지의 상황부터 살펴보죠.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10년 전보다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렇게 대답한 튀니지 국민이 80%가 넘습니다.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네, 튀니지는 아시다시피 2011년 1월 아랍의 봄이라는 거대한 시민혁명의 진원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 부패 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이 오늘날 시위의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후 리비아나 알제리처럼 석유가 나지 않는 튀니지는 이 관광과 제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국가 경제의 생명인데 그 IMF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2020년 튀니지 재정 적자 법은 국민 총생산 GDP의 11.5%에 달해서 지난 40년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ILO 국제 노동기구 보고서도 25세 미만 튀니지 청년 3분의 1이 지금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한 젊은이들이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생활고에 내몰리면서 정부가 지금 속수무책 상태고요. 이런 무능과 부패 분노하고 이제 정권 시위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튀니지뿐만이 아니고요. 아랍의 봄 시위가 확산됐던 다른 아랍 국가들 역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랍 민주화 시위 10년의 처절한 교훈은 어떤 경우에라도 이 민주화, 인권, 자유와 가치가 먹고 사는 민생을 앞설 수 없다는 정말 처절한 교훈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또 선거를 통한 민주정권을 스스로 선택했지만 그 정권이 물과 전기 또 빵과 치안이라는 기본적인 삶은 물론이거니와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를 약속해주지 못함으로써 이집트에서는 오히려 군부 쿠데타로 이제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지금 시리아,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는 군부들 간의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튀니지가 그나마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하면서 튀니지 시민단체 연합인 사자대화기구가 201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튀니지마저 경제난 해소에 실패함으로써 민주화가 지금 자초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랍의 봄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라는 냉소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진정한 아랍의 봄은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국제사회의 무분별한 개입을 좀 막아야 합니다. 리비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외국 세력들이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내전에 개입하면서 평화와 안정보다는 갈등 조장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둘째는 아랍 각국들이 어떤 정파나 부족 집단의 이기적 관계보다는 국익이나 미래 세대를 위한 양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가 경제 원조나 또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압박을 통해 이제 민주주의가 안착될 수 있게 서구 사회가 이제 평화적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전이 지속되면서 삶이 더욱 핍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군부가 개입하는 권위주의 정권의 부활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 아랍 사회가 안고 있는 불편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 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아랍 국가의 정치 전문가들은 아랍의 봄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앞으로 있을 긴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벌어질 시위들은 10년 전보다 더 폭력적일 것이라며 다음 폭발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마무리돼서 이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공수처 소식입니다. 공수처 차장을 처장이 제청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과 5월 미래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헌법상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 검사도 영장을 청구하게 한 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기존 조직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이라며 독립성을 인정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견제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봤습니다. 군 검사나 특검도 영장을 청구하는 걸 예로 들어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도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에겐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하다면서 가족이나 퇴직자에 대한 수사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헌법 논란이 마무리되자 김진우 공수처장은 본격적으로 공수처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했습니다.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또 검토를 하고 차장님이 임명이 되면 또 차장님 의견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수처는 조직 구성 등을 모두 마치는 3월쯤 수사를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공수처가 조직을 다 만들어서 수사를 시작하는 시기가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호를 포함해서 어떤 사건들을 공수처가 또 수사할지 관심입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이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2016년 울산 경찰이 한 주택에서 고래고기 27톤을 범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 황무호 검사가 이중 21톤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시가 30억 원 상당입니다.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 감정 결과 전이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A씨는 울산지검 검사 출신입니다. 이 사건을 3년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사는 캐나다로 해외 연수를 떠나버렸고 수사에 필수적인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에서 기각되고 수사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받은 울산지검도 어제 황 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습니다. 당시 압수된 고래고기 모두를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가피한 집행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관 특혜 논란이 제기된 변호사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는 공문서가 아니어서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고발한 고래보호단체는 오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수처가 다시 수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인턴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도 안 됐고 입학 담당자들이 조 씨 경력을 착각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최광욱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로펌에서 9개월간 매주 2차례 16시간 업무 보조를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조 씨는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당시 이 증명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고 업무 방해에 위험을 일으킨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제 인턴을 했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입시 업무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인턴 증명서에 모호하게 적힌 업무 시간도 지적했습니다. 9개월간 총 16시간이면 매번 12분 정도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일주일에 16시간이면 조 씨를 몇 번 본 적이 없다는 직원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가 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연고대를 위한 것이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근거로 업무 방해에 고의성까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합니다. 조 씨의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인턴 증명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 중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도 돼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사건이 모두 3개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1년 가까이 끌었던 정권 관련 사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조직 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은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사건들을 좀 짚어보죠. 지난해 1월 29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전인데 당시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서 13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뭐 전혀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굉장히 그 당시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법무장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수사팀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해체됐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명이나 그 당시에 전격 기소를 했는데 이제 송철호 시장, 그 송병기 경제부 시장, 그리고 한병도 정무비서관을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수사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뭐 거의 한 1년 동안 굉장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 국정상황실장이고요. 그 당시 사회정책 비서관을 했던 이진석 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는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산지모병원과 관련해서 애비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그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걸 좀 늦췄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약 개발을 도왔다, 송철호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 이제 이런 혐의를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해 13명을 전격 기소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다 기소가 됐고 그 이후는 아마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남아 있을 텐데. 수사 과정이 좀 굉장히 증거도 나오지 않고 매끄럽지 못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고 추미애 장관이 또 퇴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다시 수사를 재개를 해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의도로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권 관련 뭐 여러 가지 관련 의혹들이 뭐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현재? 근데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와대와 직접적 관련성, 물론 뭐 그 당시 비서관이랄지 공약의 개발을 도왔다랄지 이런 어떤 청와대 내부에서 뭐 행정관이랄지 비서관 정도까지는 아마 수사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요. 그러면 유수선에 개입을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 뭐 최근에 조사를 받았고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월세 1호기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공무원들 이제 3명이 지금 불구속 기소돼 있죠. 그중에 2명은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산자부가 개입을 했느냐. 그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이제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와 관련돼서 연결고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월세 1호기 폐쇄에 관련돼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했다. 이건 이제 검찰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백운규 전 장관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일단 조사를 했고요. 곧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부당한 개입을 했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 지시를 받든지 청와대가 같이 공모해서
경제성 평가에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증거가 어느 정도 검찰에 확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백운기 전 장관의 이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어제 내렸고요. 공수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든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또 월성원전 관련 사건들이 이 공수처로 넘어가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공수처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수처법 제24조 1항에 의하면 수사기관과 공수처가 중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정도 그리고 공정성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여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첩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사건의 수사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공정성에 논란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설사 공정성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현 공수처가 아직 차장도 임명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검사랄지 수사관 또 일반직 직원도 채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구성이 완성될 정도 되면 공수처가 완비가 될 정도 되면 이 사건들은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 1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1호 사건 되기에는 어떤 타이밍에 의해서 보면 또 수사 진행 정도에서 보면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어제 또 중요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1심 재판부가 말이죠. 이 재판 결과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이제 재판의 어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현재 조 전 장관 부부가 지금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허위 인턴해서 입시 비리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판부는 다르지만 일단은 최강욱 대표가 작성한 인턴이 허위이고 또 이게 입시 비리에 쓰여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발급을 해줬다. 이렇게 재판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판의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또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거로 검찰이 제출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재판 선고를 하면서 굉장히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최강욱 대표에 굉장히 불리하고 조 전 장관에 굉장히 불리한 증거들이 있어요. 특히 이메일이랄지 아니면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최강욱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 유죄 판결은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각 제약사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백신 효과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이 가는 부분이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요? 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영국에서 1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 89.3%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현지 시간 28일 발표했습니다. 시험 참가자의 27%는 65살 이상이어서 고령자에 대한 백신 효과도 확인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독일 정부가 65살 미만에게 접종하라고 권고하면서 고령자 대상 임상시험이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노바백스의 발표 중에 더 눈길을 끄는 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인데요.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도 85.6%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에 대한 구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와 기술 도입 계약을 맺고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노바백스의 백신은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2도에서 8도 사이 냉장 보관과 유통이 가능합니다. 네, 효과도 중요하고 또 백신은 물량을 어느 정도 또 확보할 수 있을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이 지금 백신이 없어서 비상인데 프랑스 파리도 접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백신 1차 접종이 다음 달 2일부터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북부에서도 2월 초로 예정됐던 1차 접종 예약을 모두 3월 이후로 미뤘는데요. 공급이 빠듯하게 이루어지는 데다 이미 1차 접종을 한 사람들의 2차 접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걸로 보입니다.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을 미룬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스페인도 수도 마드리드에서의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백신 부족은 소송으로도 번질 전망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면서 1분기에 유럽연합에 약속한 분량의 40%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EU는 영국에 줄 분량을 줄여서라도 달라고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한 순서대로 백신을 주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독일은 EU에 약속한 물량을 다 줄 때까지는 수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정부가 담뱃값을 10년 안에 8,000원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졌죠.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담뱃값도 술값도 올릴 계획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정세균 총리까지 나섰습니다. 건강을 핑계로 세금을 올린다는 반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소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꿨습니다. 담뱃값도 술값도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추진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전날만 해도 10년 안에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OECD 평균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 근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이제 올리겠다 이런 이제 정책적 목표인 거고요.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 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목표 금액은 OECD 평균인 7달러, 8,000원 정도였습니다. 술값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더할지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소비자 반발이 거셌습니다. 갑자기 올린다고 해서 좀 당황스럽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2, 3천 올리는 게 한 값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많이 피다 보면은 많이 느끼잖아요.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정세균 총리도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정부가 발뺌한다고 비판합니다. 혼선만 키웠단 겁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언급을 해주고 정해주는 게 사람들의 혼란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JTBC 이희령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속 20m가량의 태풍급 강풍까지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이후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부서지고 구조물 이상으로 2호선 열차 운행이 한때 멈추는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깨지고 도로 중앙분리대가 넘어지는 등의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는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이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신고죄 또 무공천 관련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조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